평소부터 그 씀씀이도 크고 평범한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장현자 씨의 그 사기를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 보죠. 당시에 유수 기업들이고 규모도 크고 아니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 줄 알고 담보험을 줬느냐 그러면 전두환 정권의 실세와 매우 가까운 또 실제 인척이고 그 남편이 이철희 씨가 경력과 이력을 보더라도 사기를 하겠느냐 철석같이 믿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기 상상도 못하겠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남편 이철희 씨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장영자 사기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필수불가결한 네네네.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자 기업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육사 동기 출신이에요. 육사 동기예요? 네. 그러면서 11대 육군 방첩부대장 지냈고요. 중앙정보부 초대 중정의 제2차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지휘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미도, 뭐 이런 부대 예산이라든가 작전 책임자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맡았다고 합니다. 이 장영작 씨는 이철이가 비공식 공작 요원이었다. 특수 임무를 맡는 특수 임무계의 마스터.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를 좀 드러내는 용도로 이걸 계속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영자 씨가 어음사기 사건을 했을 때도 당연히 남편의 그런 후광이 있었을 거고 뭐 공직의 백을 뒤에 가지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좀 파워가 있었겠죠. 어쨌든 사건을 이끈 사람은 장영자 씨 본인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이철희 씨가 첫 사건에서 이제 조사받을 때 그랬대요. 검찰에서 이거 다 부인이 한 거다. 장영자 씨가 아 여보 누구 만나러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부인 요청으로 이제 기업인이나 은행장 같이 만난 것뿐이지 모든 걸 주도한 거는 장영자고 나는 주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리만 놔줬다. 인척 중에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이순자 여사 집안 사람이라고 알려져가지고 파장이 더 크더랬죠. 관계도를 보면요. 장영자 씨 형부가 바로 이규광 씨고요. 형이 이규동입니다. 이규동 씨가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이죠. 당시 전 대통령 부부하고 사돈 지간이었습니다. 사돈 지간. 예. 당시에 장영자 씨하고 악연인 거죠. 왜냐면 장영자 씨가 당시에 내 백이 전두환 이순자인데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뭐 검사님 뭐 이랬겠어요? 엄청나게 당당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대개 이제 피해자들이 자기를 변명을 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부인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술술 자백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나도 안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이야 이렇지만 뭐 오래 살겠어요. 뭐 그러면서 은근히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는데 힘을 좀 믿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부가 권력 실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래 뭐 징역을 살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장영자 씨가 아직도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 딱 배경이 이철희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육사 동기. 그렇죠. 그리고 장영자 씨는 이순자 여사하고 친척.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두 개 정권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부부가. 이런 뭐 얘기 끝나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민능구석이라는 게 청와대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당시에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공몰락의 시작이라고요. 왜냐면 국무총리 갈렸고, 장관법 엄청 갈렸고, 당시 안기부장도 갈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전두환 입장에서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대형 사기 사건 터져가지고 권력형 비리까지 번지니까 막 국민들이 야 뭐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게 왜 제가 오공몰락의 시초라고 그러냐면 저기서 한번 나라가 뒤집어진 것도 있지만 3년 있다가 85년에 총선 있잖아요. 신민당 돌풍. 그때 야당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이 문제거든. 장영자 사기 사건의 뒤에 청와대가 있고 이순자 여사가 있다.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야당도 공세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때 이순자 여사가 뭐 한 가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순자 여사가요? 네. 뭘 결심했을까요? 해외 출방? 고기징역? 이혼. 네. 전두환이랑 이혼. 네, 그걸 결심했대요. 이순자 여사가 회고록을 쓰거든요. 여보, 당신이 대통령 끝나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따로 헤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순자 여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어. 본 적도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요. 멀어요. 우리 큰아버지의 처제랑 처남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큰아버지의 처제처럼. 아, 왜냐면 작은 아버지의 처제잖아. 그렇죠. 남이야, 남. 남이요, 사실. 남이야. 화는 났을 순 있죠. 근데 저 내용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고 장영자 씨가 이순자 씨를 고소합니다. 장현자 씨가 이순자를 이순자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나는 이순자를 판 적이 없다. 없다. 오케이. 네네네. 자서전 하나 가지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난 2021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자 씨가요. 네네. 조선일보에 속편안을 보내게 됩니다. 조선일보래요? 네. 47장 분량의 서류 뭉치였습니다. 야, 이거 옥중서 아닌데, 그죠? 내용은 이순자 여사와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인이 연희동 궁전에 살고 있는 동안 내내 오늘까지도 나는 지옥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순자 여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언론사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진실은 뭐 알 수 없죠. 그렇죠. 여전히 지금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장영자 씨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순자 씨는 내가 이용당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회에 나온 지 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게 93년에 금융실명제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장영자는 사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위를 빌려옵니다. 아하. 사위? 예, 본인의 사위. 사위가 유명한 배우잖아요. 네, 이제 김주승 씨. 맞습니다. 큰손 장영자의 사위가 되면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실패하고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었죠. 그 사위 회사에서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어음 발행을 그걸 또 유통시키고 또 부도를 내고 옛날 그렇게 그 방식이네. 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인 거죠. 이때도 이제 스케일이 전보다는 못하기는 한데 네네. 93년인데 네네. 이때 140억. 똑같은 혐의로 교도소에 또 들어갑니다. 사실 금융실명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위 거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융실명제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장영자 사건도 한 몫을 한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으로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혀서 잡혀 들어가는. 그럼 이때는 4년 다 채우고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4년도 안 채운다고요? 아니 이게 1998년에 광복절 특사로 몇 달 먼저 풀려났는데 일단은 나와가지고 또 한 2년 동안은 잠잠하게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또 2000년 220억 원 사기 사건으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죠.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사기 수법이요. 이게 2000년대 10,000원짜리가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바뀌었어, 맞아요. 국권 신권 바뀌었거든요. 사기 대상자를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21억 원을 주면 25억 5천만 원을 주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고? 국권 화폐 25억 원을 주겠다. 새로운 돈 주면 국권으로 내가 25억 5천만 원 줄게.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특수 비자금인데 특수 되게 좋아해요. 국권에는 그 할로그리 점선으로 그게 없어요. 근데 신권에는 그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계 그 구실세들이 옛날 돈을 못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새로운 돈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 피해자들로 쌓인 돈이 220억 원이 된 겁니다. 왜냐면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제가 변호사 할 때 누가 왔어요. 전두환 비자금이 어디 스위스 어디 계좌 있고 뭐 우리나라 은행 계좌 있는데
그게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묶여있는 돈이 이렇게 많아. 근데 진짜 나한테 통장을 보여줬어. 통장을 보여줘. 뭐 1조라고 그랬나? 내가 공을 세봤다니까 실제로? 수법 똑같아요. 이걸 찾으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먼저 있어서 그걸 작업을 해야 이걸 풀어서 돈을 찾아오면 얼마나 수익을 나누자. 이런 사기꾼들이 실제로 왔다니까 우리 사무실에. 그래서 나 봤어 통장 이렇게. 실제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 국권 앞에 사기로 구속이 됐을 때 장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왜 지금까지 도피를 계속하신 겁니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제가 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윤모 씨라는 사채업자가 있었는데 윤모 씨 국권 앞에 사기 사건 조사하다가 같이 공모했던 장영자를 포착해서 장영자를 같이 공범으로 이제 의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영자는 내가 공범이 아니고 나는 피해자인데 검찰이 나를 사기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주장을 하고 일주일 만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검찰에 가서 주장하고 네, 뭐 그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받았습니까? 결국 그때 이제 10년 받았거든요. 10년. 네, 근데 이제 92년도에 5년이 감형됐잖아요. 왜 15년에서. 그래서 그 감형된 5년 추가해가지고 총 15년을 구속하다가 나왔죠. 교도소에서 그럼 세월을 다 보냈는데 아직도 남았잖아요, 사건이. 아직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네네. 합계가 6억인데요. 예. 그 중에는 제가 1억 원 가지고 구속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무인텔 하는 할머니한테 S전자 주식 일반주가 지금 담보로 묶여 있어가지고 항상 묶여 있어. 그 풀 수 있는 자금 1억을 빌려주면 40일 뒤에 3억을 준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 유명한 장영자를 못 믿겠다 그랬더니요. 옆에 또 등장인물로 이제 스님을 또 등장시켰어요. 그 1억 빌려줄 때도 장영자 씨가 자기 이름으로 인수증을 안 써요. 그 스님이 대신 또 써줍니다. 그래요?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 증거를 안 남겨야 되니까. 치밀하다. 근데 스님도 또 장영자 씨한테 또 3억을 또 당했습니다. 왜냐면 스님한테 절을 줘준다고. 스님한테 절을 줘준다고. 저를 지어준다고? 저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장영자가 82년도에 7천억을 사기를 치잖아요. 그때 사기친 돈 일부러 어디다 꽁쳐놓고 있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재력이 있을 거야. 뭐 이러고 보면 이쁘고 화려해. 돈도 잘 써. 믿게 된다고요. 그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보통은 대절조사 하는데 나오세요 하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나오겠습니다 해놓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하고도 약속을 2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진명수배를 해놨는데 한 달 만에 김포공항에서 대만으로 출국하다가 이제 검거돼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한 달 만에 2018년도 1월 달이거든요. 걔 와가지고 뭐 보자기에 뭘 하나 싸들고 와가지고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검사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100억짜리 도자기인데요. 지금 대만에 팔러 가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잡아오시면 어떡하십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그러고 자기가 하도 그 안에 그 생활을 하는 바람에 사회 물정을 몰라서 그래서 검사님하고 그 약속을 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그 실질 심사하는데 또 한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그 1억 뭐 이렇게 마련해서 취소장 내면은 바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옆방의 검사실에서 아까 스님 사건 3억이 또 추가 기소되고 또 딴 방에 2억이 또 추가 기소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조사하실 때 예. 그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래요?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상속받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남편인 이철희 씨 명의로 된 그 주식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없더라고요. 그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했죠. 아니 근데 그때 약간 초라해진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변호사 선임을 하잖아요. 사선 변호사들이 아니라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상하잖아. 근데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영자 돈 떨어졌네. 돈 떨어졌네. 이제 갚구나. 이랬는데 이제 장영자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이 전략이다. 야,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어. 근데 본인은 전략이라는 거야 이게. 불쌍해 보이려고 그런 거였나? 잘 모르겠어요. 무슨 전략인지.
근데 이때도 여전히 호화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호텔 스위트룸에서요. 거의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하루에 얼마짜리? 근데 이제 하루에 무려 130만 원짜리입니다. 우와. 근데 거주 기간 동안 숙박비가 무려 5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거를 낼 돈이 도대체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장재 씨가 이 시기에 굴동품 사기를 또 치게 됩니다. 아, 장르가 바뀌었네요. 네. 한 이제 2억 원짜리 총자를 팔아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맡겨놓고 4천만 원 정도 빌려 쓴다고 한 건데 호텔비 돌려막기라도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이제 호텔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다시 교도소로 직행하게 되고 맙니다. 아, 그 스위트룸에서? 예, 바로요. 마지막 5번째. 이번 건은 사실은 2017년에 있었던 일이 수면으로 나중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만기 출소했어요. 네네. 그런데 복역 전에 네네. 그 농산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수표를 주고 3천만 원 가로챈 거. 이게 드러나면서 아유 뭐 예전에 비해서 사기 금액이 이제 줄었다고 하기는 해도 작은 돈도 사실 피 같은 돈인데 그 피해자들 생각하면 이 정도면 이제 수가- 본인 직업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사기꾼. 전업 사기꾼. 나의 직업인데.